윤석열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에 방문 중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G20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G20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인지가 된 게 2010년에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했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G20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좀 G20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20은 영어로는 그룹 오브 20, 그룹 오브 20의 약자인데요. 네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일종의 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997년도, 98년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 위기, 금융 위기를 겪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되면서 신흥국을 국제사회에서 포괄하는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어떤 이런 판단 하에 과거에 있었던 G7을 G20으로 확대해서 1999년도에 G20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네네. 기존에 있던 G7 국가에서 12개 국가 및 EU가 포함이 되면서 네네. 이제 현재 이제 G20의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G20은 일종의 어떤 글로벌 경제 협력 을 위한 어떤 주된 포럼이자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국제 경제 이슈를 다루고 협의하는, 그래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7개 국가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지금과 같이 20개국으로 확대가 된 겁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1990년대 들면서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어떤 개도국들,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글로벌 어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증해 왔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97년도, 1997년도, 98년도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신흥국들의 직면했던 외환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생각보다 컸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는 다자간 협의체에 이제 신흥국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G20 창설에 합의를 하면서 이제 G20이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G20이 출범했을 때는 각 국가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참석하는 회의였는데, 네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각 국가들이 경제난의 해법을 모색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돼 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장관급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G20에 들어가려면 어떤 뭐 회원 자격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공식적인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G20이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경제 규모, 소위 우리가 GDP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지표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24년 기준으로 GDP 순위로 보면 20위 안에 들지만, 뭐 스페인과 스위스는 G20 정회원국이 아니고,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는 20위 밖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네네. G20에 이제 정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페인, 스위스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20위 안에 들긴 하지만 정회원국 G20 국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G7에서 G20으로 변모할 때 스페인이 경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던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G7 안에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이미 유럽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여럿 있었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스페인이 포함이 추가적으로 될 경우에 대표성이 좀 지나치게 대표할 수 있다는 유럽을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좀 적었고 글로벌 어떤 시장에서 영향력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지역별 어떤 안배 차원에서 아마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 지리적인 대표성, 그다음에 선진국, 신흥국 이런 포함이라는 어떤 여러 요인이 종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스페인이 빠진 게 조금 의외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G20에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좀 구성국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G20 회원국에는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G7 국가가 있고 네네. G7 국가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별로 이제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 있는데 아시아 대양주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러시아와 튀르키예, 그다음에 EU, 유럽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프리카 연합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연합 같은 경우에는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신규 정회원국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G20 회원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G20이라고 하면 딱 20개 국가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20은 하나의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좀 더 나라들이 추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정회원국은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20개였다가 네네. 21개로 국가 및 그 국가 연합 EU와 그 아프리카 AU. 연합 네네. 포함해서 지금 21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중국,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브라질, 러시아까지 세계의 큰 나라, 강한 나라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G20의 그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그런 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구만 봐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GDP를 봐도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 무역 통상 교역에 있어서도 거의 80% 정도,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들이 소비하는 비중이 한 80% 가까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어젠다나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협의체 모임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합의의 내용이나 어젠다들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IMF, 그다음에 세계은행과 같이 여러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단순히 또 경제적인 어떤 이슈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라든지 개발, 그다음에 빈곤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이외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또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G20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다루어집니까? 제 기억에는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을 때, 서울에서 개최됐을 때 그때는 그 2008년 금융위기 직후라서 그런지 금융이나 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 문제의 논의가 집중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간은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G20의 설립 목적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네네. 협력 증대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양한 이슈와 어젠다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제들을 보면 기후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AI의 규범을 어떻게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슬로건이 함께하는 회복, 더 강한 회복이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식량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분쟁
이런 어떤 현안 측면에서의 어떤 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담은 정상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법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 내용도 논의가 됐었고, 역시나 기후변화, 그 다음에 다자개발 은행을 통해서 개도국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져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이슈에서 지금은 그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어떤 어젠다들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되는 겁니까? 네, 그 이번 브라질 정상회의는 이제 11월 18일, 19일 양일간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네네. 슬로건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의장국인 브라질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아, 빈곤,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리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사회 환경 개발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의제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하고 빈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네네. 그 다음에 기후 환경 이슈, 그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네네. 그 다음에 농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바이오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논의할 것인가, 이러한 의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국제사회 논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젠다가 이제 계속 굉장히 포괄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일정, G20 정상회의의 첫 일정이 글로벌 기업 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이 있었고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창설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그다음에 기아 빈곤 극복을 위한 G20 국가들의 노력에 적극 이제 동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안에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해서 14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동시에 기아하고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런 지원보다는 그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좀 강조를 또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있을 또 세션이 있을 텐데, 이 세션의 주제가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할 예정으로 밝혀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브라질이 외교적인 어떤 노력을 발휘를 해서 중동,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개도국들, 신흥국들을 초청을 해서 그 규모가 이제 많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기를 또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와는 또 별개로 중요한 정상들 간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믹타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고요. 이후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의 어떤 실질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그 브라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박사님 브라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보셨나요? 한 번 가봤고, 이번에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우 데자네이루에 가봤습니다. 네네. 브라질은 어떤 나라인가요? 먼 나라죠, 일단 우리나라에 비해서. 예, 굉장히 먼 나라고 네네. 가기에 좀 어려운 나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물리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네네. 뭐 브라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축구도 그럴 거고. 네네. 그다음에 소위 카니발이라고 하는 삼바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고, 네네. 그다음에 지구의 또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있고, 네네.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브라질이
기후 변화라든지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되겠고요. 네네. 또 하나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는데 그렇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이제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흥미로운 또 키워드들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브라질은 사실 인구나 GDP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네. 소위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 대국이라고 부르고, 뭐 인구를 말씀드리자면 2억 1천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GDP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한 10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안보라든지 공급망 뭐 재편 이런 어떤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브라질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흑연이나 니켈과 같은 소위 이제 중요한 기술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핵심 광물의 매장량이 매우 풍부하기도 하고, 네네. 거기에 더해서 전통적으로 농업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대두라든지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이제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브라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면적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가 브라질 아닌가 그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브라질 하면 뭐 축구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브라질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룰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룰라 하면은 복지 정책인데, 이러한 룰라의 복지 정책이 브라질을 넘어서 남미 전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뭐 브라질,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많은 국가들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빈곤 불평등이고요. 네네. 브라질에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볼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이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빈곤율을 해소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게 뭐 영향을, 주변 중남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룰라 대통령이 3번째 집권하면서 이런 볼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을 다시 부활시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브라질 내의 빈곤층이 또 감소하는 어떤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23년도의 빈곤율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네. 최근 뭐 한 30여 년간 20여 년에서 3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표가 그렇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볼사 파밀리아라는 정책, 그 다음에 룰라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복지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작동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볼사 파밀리아는 저소득층의 어떤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저소득층의 현금 지원을 하지만 저소득층 내에 속해 있는 자녀가 학교를 출석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금 이전을 넘어서서 부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유인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볼사 파밀리아는 그 룰라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영향을 미치는 또 주요 사회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국과 브라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트레이드 앤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TIPF라고 이렇게 불리던데, 어떤 내용이었고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 TIPF는 그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한 어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자 여러 국가들과 이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협력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하는 이제 이러한 일종의 협력 채널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그린, 디지털, 바이오, 이제 새로운 통상 이슈까지 아우르는 어떤 협력체이고요. FTA와 같이 구속력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불확실한 어떤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양국 간의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이런 TIPF, 브라질과의 TIPF를 통해서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이제 공급망 재편이라는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TIPF를 통해서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도 발굴하고 이런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그 일종의 어떤 협력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브라질은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 국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한테 있어서 브라질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브라질에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의 경제 규모와 인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을 흔히 이제 기회의 대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갖고 있는 이 풍부한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큰 내수 시장, 이런 것들은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은 반대로 한국에게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고려해서 기술 협력의 파트너로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은 브라질에게 매력적인 또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브라질은 뭐 제조업, 그다음에 광업 등 분야에서 자국 내 공급망을 위치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양국은 또 서로 호혜적인 또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G20 정상회의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세계는 어떤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팀장님이었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